11장이 이제 광장인데 이게 1960년에 쓰여진 작품입니다. 1960년작이고요. 1960년에 쓰여진 작품입니다. 이 광장은. 그래서 이 작품은 읽어보신 분은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그 마음의 갈등 그래서 뭐 이 작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비평가들끼리 뭐 너무 서정적이다라고 비평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소박한 해결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많은 작품이 이 광장이에요. 최인훈의 광장 되게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은 그 어떤 이야기냐, 일단 이 광장의 주제가 뭐냐, 이제 그것부터 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광장 주제가 뭐냐면, 이명준이라는 사람 나와, 이명준. 여기 주인공이. 이명준의 이야기인데, 자신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남과 북의 어떤 대립된 세계, 여기를 오가는 철학도예요, 철학도. 그래서 이명준의 이야기를 다루는 게 광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신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남과 북의 대립된 세계를 오고 가는 철학도인 이명준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어떤 해방 후에 남북의 그런 그 체제, 이런 그 체제를 아주 비판한 분단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단 소설이라는 말 하나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이 작품을 읽어보면 주제와 소재의 무거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 작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광장이라는 작품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야기가. 뭐 그런 작품이고, 이 최인훈이라는 분은 밑에도 그림에 나오시지만 1936년생이고 2018년까지 사셨고요. 서울법대를 다니다가 이제 중퇴하셨어요. 그 밑에 나오죠. 36년에 회령 출생이고 월남 한후 서울법대 4년을 중퇴하고 1958년 군에 입대해서 6년간 통역장교로 복무하다가 제대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했고,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 이런 걸 잘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법학을 전공한 분들이 이게 문학을 쓰는 경우도 많지는 않은데, 여기 최인훈 작가는 법을 전공한 작가입니다. 법을 전공하면 되게 논리적으로 따지는 학문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글을 되게 잘 쓰는 작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뭐 광장도 있고, 그다음에 회색인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등 여러 가지 작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4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게 이제 문제가 한 5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이 254쪽의 첫 번째 줄에 보면 바다는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이 있죠. 바다는 크레파스보다 진한 푸르고 육중한 비늘을 무겁게 뒤채면서 숨을 쉰다. 여기서 바다를 이렇게 가로로 묶어놔요. 바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단어가 뭐냐 이렇게 하나가 문제가 나왔고요. 바다입니다. 바다. 표현이 상당히 어렵죠. 이게 이제 바다 이미지 두 개의 두 줄이 이걸 이제 바다 이미지라고 하는데, 바다를 이렇게 이제 상당히 표현을 좀 철학적으로 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작품은 어떤 거냐, 전쟁 포로를 송환하는 이야기, 전쟁 포로를 송환하고 결국은 이 주인공이 중립국을 선택하는, 이명준이 중립국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작품이 광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런 거죠. 전쟁 포로인 주인공이 탄 배의 행선지가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 이게 두 번째 문제였고, 인도 쪽으로 갑니다. 인도라는 나라로 가고요. 그럼 세 번째 문제는 이명준 주위를 맴돌며 끊임없이 의식하게 만든 존재가 무엇인가 하면 갈매기죠. 갈매기가 이명준 주위를 맴돌면서 의식하게 만든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 문제는 남쪽에서 만난 이명준의 첫 번째 연인의 이름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죠. 영미, 윤애, 윤혜라고 나왔는데 윤애가 답이고, 그럼 다섯 번째 문제는 북에서 헤어진 연인을 전쟁 때 다시 만났을 때 그녀의 새 직업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에서 간호사죠. 간호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5문제씩 작품에 이렇게 나오면 아마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또
보시면 거기서도 이제 좀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수업 때 나오는 문제보다는 여러분이 책을 쭉 읽으셔서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작품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때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작품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읽는 걸로 하고 이제 저는 좀 몇 가지 좀 중요한 부분만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255쪽을 보세요. 255쪽으로 이제 가보면 결국은 이명준이 경험한 남과 북의 현실이 뭐냐? 이명준이라는 주인공이 있다고 그러죠. 남과 북을 이명준은 어떻게 이제 볼 수가 있느냐? 남쪽을 광장으로 보고 북쪽을 밀실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광장이라는 것은 탁 트인 공간이니까 상당히 자유로운 어떤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밀실은 다 막혀 있는 공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광장과 밀실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갈매기가 계속 나오는데 결국은 이 갈매기라고 하는 것은 이 이야기도 좀 해야겠구나. 그래서 밀실은 상당히 개인적인 것이고 광장은 사회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과 북의 차이는 사회와 개인의 차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쪽과 북쪽에 뭐 이제 이명준이 이제 북쪽에는 은혜라는 여자가 있었고 남쪽에는 윤애가 있어요. 윤애. 그런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 그 255쪽의 중략 밑에 부분을 보세요. 중략 밑에 보면 개인의 밀실과 광장이 맞들렸던 시절에 사람은 속은 편했다. 광장만이 있고 밀실이 없었던 중들과 임금님들의 시절에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 밀실과 광장이 갈라지던 날부터 괴로움이 비롯했다. 이렇게 나오죠. 결국은 광장만 있고 밀실이 없었던 중들과 이렇게 세 줄 나오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봉건시대라고 하죠. 봉건시대. 여기다 봉건시대라고 하나 써보세요. 그런 이야기도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이 보면 중략이 많아요. 왜 중략이 많냐면 내용이 긴데 그걸 짧게 여기다가 실어 놓으려고 보니까 중략이 상당히 많으니까 여러분 좀 시간이 되시면 요 최인훈의 광장은 좀 읽어 보셔도 좋습니다. 물론 이제 책이 쉽지는 않아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되게 철학적인 내용도 많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일단 시험 끝나고 지금은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시험 기간이 곧 있으니까 시험 끝나고 한번 좀 읽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257쪽에 보면 257쪽 보세요. 거기 보면 거기 257쪽 있죠. 거기 이제 뭐 첫째 줄에 처참한 광경이었다. 아버지가 거기서 탈출하신 건 옳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옳았습니다. 제가 월북해서 본 건 대체 뭡니까? 여기다 밑줄 쳐보세요. 두 번째 줄에 제가 월북해서 본 건 대체 뭡니까? 이거는 결국 진정한 광장은 어디인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월북해서 본 건 대체 뭡니까? 이다 밑줄 쳐놓으시고 진정한 광장은 어디인가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광장과 밀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보다 보면 쭉 나와요. 이 책의 내용들이 그런 그 북과 남의 문제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다른 거는 넘어가고 이 책에서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어떠냐면 두 마리의 그런 갈매기가 막 나와요. 그 261쪽이죠. 그 위쪽에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제 두 마리 갈매기죠. 이 두 마리 갈매기가 나오는데 자 거기 보세요. 거기 261쪽의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자기가 무엇에 홀려 있음을 깨닫는다. 그 넉넉한 뱃길에 여태껏 알아보지 못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피하려 하고 총으로 쏘려고까지 한 일을 생각하면 무엇에 쓰였던 게 틀림없다.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그거죠. 큰 새와 작은 새는 좋아서 미칠 듯이. 그러니까 큰 새와 작은 새가 나오는데 그 큰 새는 은혜를 가리키고 은혜를 가리키고 작은 새는 딸을 이제 가리킨다고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모녀죠, 모녀. 엄마와 딸이니까 모녀라고 할 수 있죠. 그거를 이제
그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가리킨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새와 작은 새는 좋아서 미칠 듯이 물속에서 가라앉을 듯 탁 스치고 지나가는가 하면 되돌아오면서 그렇다고 한다. 무덤을 이기고 온 못 잊을 고운 각시들이 손짓해 부른다. 내 따라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 하면서 이제 그런 그 새에다가 자기 가족을 빗대는 비유적으로 쓴 뭐 그런 이야기도 쭉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좀 읽어보시고요. 263쪽으로 이제 가보면 작품 해설 광장과 밀실 사이라고 나와 있죠. 광장과 아까도 제가 광장과 밀실을 이야기했지만 광장은 남쪽을 가리키는 것이고 밀실은 북쪽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63쪽의 1번 광장의 시대와 작품의 개작 과정을 보면 최인훈의 광장은 1960년에 발표가 돼서 상당히 옛날에 발표했죠. 정치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60년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그 광장해였다. 그래서 왜냐면 그 무렵이 또 이제 4.19가 있었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4.19 의거, 옛날에 4.19 의거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했잖아요. 4.19가 없었다면 이데올로기와 사랑을 다룬 작품은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4.19가 작가들에게 안겨준 표현의 자유를 통해 이 작품은 해방 후, 여기다 밑줄 쳐보세요. 이 작품은 해방 후 남과 북의 체제를 객관적으로 비판한 본격적인 분단 소설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좀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분단적인 내용.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나오죠. 이 최인훈이 36년생이에요. 36년생. 함경북도 회령 출생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월남아의 해방 직후 북의 현실을 직접 경험한 바가 있다고 나오죠. 그래서 북에도 있었고 남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알 수가 있는 작가라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뭐,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이제 264쪽으로 넘어가서, 그 2번, 광장과 밀실, 이양대립의 경계를 넘어 놨는데, 이양대립이라는 것은 그 사물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낮과 밤으로 나누고, 흑과 백으로 나누고, 남과 여로 나누고, 이런 걸 이양대립이라고 하고요. 원래 이양대립은 누가 이야기한 거냐면, 소시르라는 언어학자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 1학년 2학기 때 보시면 그 국어학개론 공부하면 나올 텐데 소시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소시르가 언어학자인데 스니피에 해가지고 뭐 랑과 빠를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누는 게 있어요. 기표와 기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항 대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넘어서고요. 이 작품에 등장하는 거기 264쪽의 마지막 단락 광장 밀실의 대입법들은 현실 이념, 집단 개인 다 둘로 나누는 거죠. 여성, 남성, 현실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란 건 이념이란 뜻이야. 우리말로 이념을 이데올로기라고 해요. 마음의 길, 몸의 길과 같은 추상적인 것들로부터 남과 북, 자유주의, 공산주의, 국토, 바다, 인간 짐승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경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경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소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265쪽에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단락에 한 10줄 정도 쭉 내려가면 265쪽에 끝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프랑스의 철학자 찾으셨어요?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가 만들어낸 차연이라는 말에서 대립적인 두 개의 개념들의 차이와 지연이 의미를 구성하듯이 이 차연이라는 말은 뭐냐면 차이 플러스 연기란 뜻이에요. 차연, 차이 플러스 연기 이걸 차연이라고 하는데 연기한다는 거 연기한다. 지연이라는 게 연기죠. 그래서 이 광장은 이양 대립의 쌍들 사이에서 탄생한다. 이 점에서 광장은 도식적인 이양 대립의 재생산이 아니라 경계를 생각하고 경계를 넘어서려는 소설이다. 그러니까 그 글쓰기의 차연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이제 차연이란 말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차연이라는 것은 이제 데리다라는 해체주의 비평가가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차이 플러스 연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단어를 이야기하면 그냥 말하면 아는 것 같은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계속해서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소라고 해요. 산소가 뭐야? 라고 물어봐요. 누가 여러분에게. 산소는 그러니까 H2O 물의 H2O에서 O로 이루어져 있고 숨을 쉬고 그런 거야. 그러면 숨을 쉰다는 건 뭐야? 이렇게 계속해서 물어보다 보면 뭔가를 소금이 짜, 그럼 왜 짜? 짠다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를 물어보다 보면 내가 과연 이걸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를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도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거기서 그걸 물어보면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차연이라고. 이게 이 이야기를 여러분 3학년 때 이제 문학 비평론가며 공부를 하는 이야기니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이야기. 어떤 용어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보면 결국 내가 안다는 것이 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차연이라는 말 씁니다. 그 다음에 이명준에게 여성이란 밑에 이제 나오죠. 밑에 여성. 그래서 바다 위에서 시작해서 바다 밑에서 끝나는 작품의 주인공 이명준에게 윤혜와 윤은혜 이렇게 나왔죠. 두 여성이 가진 의미가 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여성의 이미지.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성은 바다의 이미지와 겹친다라는 거. 밑에서 둘째 줄에 나오죠. 그 265쪽에 왜 여성을 바다의 이미지와 겹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여성은 바다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 이유는 이 여성의 몸은 이제 아이를 낳거나 하면 양수가 있잖아요. 양수. 그렇죠? 이 양수라는 게 물이잖아요. 물이죠. 그래서 이 물과 관련이 있어요. 물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고전을 안 배우셨지만 나중에 보면 수로부인이라는 수로부인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이 수로부인이 있는데 수로 그 부인 수로부인인데 그 이 수로부인이라고 할 때 이 수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길이에요. 물길. 맞죠? 수로라는 게 물길이 뭐냐? 양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길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이 물과 관련 있는 그 이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의미, 바다 이미지와 겹친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가서요. 그런 내용들로 보시고, 그 다음에 267쪽. 267쪽에 보면 광장의 현재성과 문학사적 의미라고 나왔는데, 그 광장이 발표된 60년이 흐른 시점에서도 스테디셀러로 지금도 계속해서 읽히고 있다는 거예요. 독자들 사랑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김병익은 20대 때 만들어낸 인물, 그의 사유와 행위, 고민과 선택이 지금의 시대로서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런 광장이라는 작품을 1936년생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년에 이 작품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46, 56 뭡니까? 60. 한 24살에 쓴 거예요. 24살에. 이런 작품을 24살이 아니라 한 70살에 쓰라고 해도 쉽지 않은 작품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24살에 여기는 지금 광장 전체가 안 나와서 여러분이 과연 이게 깊이가 있는 책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시간 되시면 다른 책은 안 읽어보시더라도 광장이라는 책은 정말 읽어보실 만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념적이지만 그런 어떤 그 고뇌죠. 지식인의 고뇌. 이런 것들을 잘 다룬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268쪽, 다른 거는 건너뛰고요. 268쪽의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광장은 분단 현실에 대한 의미 있는 증명해서 말한다는 거죠. 동시에 다른 역사를 꿈꾸는 정치적 상상력을 보여준다. 이명준의 중립국 선택과 자살, 여기다 밑줄 쳐보세요. 이명준이 중립국을 선택하고 자살한다는 거죠. 단순한 현실 도피가 아니고 다른 역사와 미래를 향한 상징적인 투신으로
이게 투신한다는 거지. 떨어진다는 떨어 죽는 게 투신이잖아요. 부재로서의 유토피아를 꿈꾸는 해오이다. 유토피아라는 것은 이상향을 말하는 것이고요. 원래 그 유토피아라는 말의 그 어원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유토피아라는 게 섬이라는 뜻이고요. 유라는 게 네버의 뜻이에요. 네버.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뭐냐면 결코 존재하지 않는 섬. 이걸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상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아죠. 그런 걸 이제 유토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상향이죠. 유토피아라는 게. 그래서 해우라는 게 뭡니까? 근심을 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광장을 떠받치고 있는 정치적인 무의식과 상상력은 문제의식 이런 것에 깊이 있다.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나오죠. 아울러 이 작품은 거기다 밑줄 쳐보세요. 우리 문학에서 진정한 분단 문학의 출발점이며 현재도 최고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정한 분단 문학의 출발점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인간은 밀실에서 생각하고 광장에서 대화한다. 그러니까 밀실이라는 게 그 뭡니까? 갇혀 있는 공간이니까 생각을 하겠죠. 책은 사고와 지식을 감춰둔 밀실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와 소통을 꿈꾸는 광장의 기능을 갖는다. 문학 작품은 특히 그러하다. 제2의 광장은 문학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간 작품으로서 한국 현대 문학사를 대표하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광장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광장은 그냥 분단 문학이 아니고 진정한 분단 문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광장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이 광장, 최인훈의 광장은 진정한 분단 문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의 이제 내용들은 여러분이 또 방송 강의도 있으니까 거기 좀 들어보시면 쭉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되어 있을 건데 어쨌든 이 광장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이런 것들은 이 정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